그날은 2025년 5월 17일 토요일이었다. 58세 이정민은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다. 30년 전 그날도 5월의 토요일이었다. 정민은 회색 정장을 골랐다. 아내 박선영이 좋아하는 색이었다. 정민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다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3개월 전부터 계속되는 증상이었다.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넥타이를 고쳐 맸다. 오늘 하루만큼은 떨리지 말아야 했다. 거실에서 56세 선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선영은 30년 전 결혼식 날처럼 아름다웠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더 아름다웠다. 세월이 만들어낸 온화함이 선영의 얼굴에 깃들어 있었다. 준비됐어요? 늦겠어요. 선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열쇠를 집어들었다. 왼쪽 다리가 약간 뻣뻣했지만 애써 자연스럽게 걸었다. 예약한 곳은 북한산 자락의 한정식집이었다. 30년 전 프러포즈했던 장소 근처였다. 정민은 이 식당을 3주 전에 예약했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것들이 많았다. 차를 몰고 가는 40분 동안 선영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 30년이에요. 벌써 30년. 준혁이가 28이니까 그렇겠죠. 정민은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또 떨렸다. 정민은 운전대를 더 세게 쥐었다. 다음 달이면 당신 정년까지 2년 남는데 정말 빠르네요. 선영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정민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목이 메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오늘 할 말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였다. 예약한 별실은 한옥 구조의 아늑한 공간이었다. 큰 창으로 북한산이 보였다. 선영은 감탄하며 창가에 섰다. 여보, 여기 정말 좋네요. 어떻게 이런 곳을 알았어요? 정민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철 나물들과 제육, 생선구이가 상을 채웠다. 평소 같았으면 정민이 먼저 선영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줬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너무 떨렸다. 정민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잘 먹겠습니다. 선영이 밝게 말하며 젓가락을 들었다. 그런데 정민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 선영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정민을 쳐다봤다. 여보, 왜 안 먹어요? 어디 아파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선영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다. 선영은 정민을 빤히 쳐다봤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혼하자는 겁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3주 동안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한 대사였다. 떨려서는 안 됐다. 떨리면 선영이 눈치챌 것이다. 농담이죠? 선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30주년 기념일에 무슨 이상한 이벤트예요? 농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정민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협의 이혼 서류였다. 3일 후에 가정법원에서 만납시다.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체 왜요? 우리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요? 정민은 준비한 대답을 꺼냈다. 회사 후배를 만나고 있습니다. 선영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회사에 15년 차 후배가 있어요. 작년부터 가까워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정년 전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민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표정을 유지했다. 정민에게는 회사 후배 같은 건 없었다. 정민의 세계는 오직 가족뿐이었다.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사람은 변합니다. 정민이 냉정하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충격뿐이었다. 정민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퇴직금, 전액을 당신 명의로 하겠습니다. 집도 당신 명의예요. 당신이 하고 싶어 하던 북카페 마음껏 하세요. 나는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북카페를 왜 갑자기? 선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민은 북카페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당신이 서점에서 일할 때 행복해 보였어요. 당신 꿈이 북카페 운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민은 5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선영이 서점 파트타임을 시작했을 때부터 정민은 선영의 꿈을 위해 저축했다. 꿈은 무슨? 당신 없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선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의미 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나와 아이들 뒷바라지만 했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정민은 일어섰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참았다. 나는 먼저 나갑니다. 서류 확인하고 3일 후에 봅시다. 정민은 식당을 나갔다. 뒤에서 선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정민은 주차장까지 걸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다리도 후들거렸다. 정민은 3개월 전 진단받은 병을 떠올렸다. 루게릭병. 의사는 말했다. 평균 생존 기간 2년에서 5년. 정민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 정민은 선영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선영이 30년 동안 헌신한 보답으로 남은 인생을 병수발로 보내게 할 수는 없었다. 차라리 미운 사람으로 남고 떠나는 편이 나았다. 정민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식당이 보였다. 선영이 나올까 봐 재빨리 차를 빼냈다.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식당 안 선영은 멍하니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다. 협의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30년의 결혼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것일까? 선영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선영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친구 미경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미경이라면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조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이 상황을 말해야 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선영은 식당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다. 미경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잠시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한다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선영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5월의 하늘은 30년 전 그날처럼 맑았다. 1995년 5월, 정민과 처음 만난 날도 이렇게 화창했다. 당시 선영은 26세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지 1년째였다. 정규직 전환을 꿈꾸며 열심히 일했지만 쉽지 않았다. 유일한 낙은 회사 독서 동호회였다. 매주 금요일 저녁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책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동호회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28세 이정민이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안경을 쓴 정민은 과묵했다. 첫 모임에서 정민은 거의 말이 없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책 이야기를 할 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두 번째 모임이었다. 선영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도 그 책 좋아합니다. 특히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부분이요. 선영은 놀라서 정민을 쳐다봤다. 정민도 데미안을 읽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책 이야기를 나눴다. 정민은 과묵했지만 책 이야기를 할 때는 달랐다. 눈빛이 살아났다. 3개월 후 정민이 선영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였다. 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다.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이 말을 이었다. 좋은 서점을 알고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렇게 두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됐다. 서점 데이트, 도서관 데이트, 북카페 데이트. 항상 책이 있는 곳에서 만났다. 정민은 선영이 좋아할 만한 책을 미리 찾아놨고 선영은 정민에게 자신이 감동받은 구절을 읽어줬다. 1년이 흘렀다. 1996년 봄 정민이 선영을 북한산 자락의 한 찻집으로 데려갔다.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차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정민이 말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선영은 놀라서 정민을 쳐다봤다. 정민이 계속 말했다. 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당신이 좋아하는 책으로 가득한 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책으로 가득한 집. 선영이 평생 꿈꾸던 것이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1995년 5월 17일 두 사람은 결혼했다.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렀다. 신혼집은 정민이 대출받아 마련한 15평짜리 빌라였다. 작았지만 한쪽 벽면에 책장을 설치했다. 정민의 약속대로 책으로 채워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1997년 8월 처사이 준혁이 태어났다. 선영은 회사를 그만뒀다. 계약직 신분으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했다. 정민은 혼자 벌어야 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 2000년 5월 둘째 지은이 태어났다. 육아는 선영의 몫이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들을 돌보느라 책을 펼칠 시간이 없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은 먼지만 쌓여갔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던 선영이 정민에게 말했다. 여보, 나중에 아이들 다 크면 작은 북카페 하나 하고 싶어요. 정민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선영을 돌아봤다. 북카페요? 응,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꼭 해드릴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약속은 잊혀지는 듯했다. 정민은 승진을 거듭했다.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이 무거워졌다. 선영은 아이들 학원 스케줄을 관리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다. 북카페는 까마득한 꿈이 되어갔다. 2015년 준혁이 대학에 입학하고 지은이도 고등학생이 되었다. 선영은 문득 시간이 생겼다. 오랜만에 책장에서 책을 꺼내 읽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다. 30년 전 정민과 처음 이야기를 나눴던 책이었다. 선영은 책을 읽으며 울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책 속 문장들이 가슴에 와닿았다. 선영은 그날부터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선영은 동네 작은 서점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 주 3회 하루 4시간씩 일했다. 급여는 적었지만 행복했다. 책에 둘러싸여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정민은 아내의 변화를 지켜봤다. 선영이 서점에서 일하는 날이면 표정이 밝았다. 저녁 식사 때 오늘 만난 손님 이야기, 새로 들어온 책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정민은 그런 선영을 보며 30년 전 약속을 떠올렸다. 책으로 가득한 집, 아니 책으로 가득한 삶. 정민은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년 퇴직 후 퇴직금으로 선영에게 북카페를 열어주기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준비했다. 부동산을 알아보고 카페 창업 관련 책을 읽고 예산을 계산했다. 2023년 정민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2027년 정년 퇴직 후 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 북한산 자락의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선영의 북카페를 만들어줄 것이다. 30년 전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2024년 9월 정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다리도 뻣뻣해지고 걸음걸이가 이상해졌다. 2025년 3월, 정민은 진단을 받았다. 루게릭병. 의사는 평균 생존 기간이 2년에서 5년이라고 했다. 정민은 그날 병원에서 나와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정년까지 2년. 선영과 함께 북카페를 열 시간이 없었다. 정민은 결심했다. 선영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대신 지금 당장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북카페를 열어주겠다고. 선영이 30년 동안 미뤄온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러려면 이혼해야 했다. 선영이 병수발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선영은 벤치에 앉아 30년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정민은 항상 선영의 꿈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퇴직금, 전액과 집까지 주겠다고 한다. 뭔가 이상했다. 선영은 휴대폰을 들어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경은 10년 넘게 북카페를 운영하는 선영의 절친이었다. 미경이라면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미경의 카페는 북한산역 근처에 있었다. 10년 전 미경이 퇴직금으로 연 작은 북카페였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책 500여 권이 꽂혀 있었다. 선영은 2020년부터 이곳 단골이 되었고 미경과는 그때부터 가까워졌다. 5년 넘게 매주 만나며 인생 이야기를 나눈 사이였다. 선영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는 오후 3시였다. 손님이 없는 시간대였다. 미경은 카운터에서 원두를 정리하고 있었다. 선영의 얼굴을 본 미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영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선영은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미경이 다가와 봉투를 열었다. 협의 이혼 신청서였다. 미경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형부가.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미경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다. 재산 분할 내역서, 양육비 포기각서, 위자료, 지급 계획서. 미경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졌다.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데? 미경이 재산 분할 내역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정민의 퇴직 예정 금액 1억 8천만 원 전액을 선영 명의로 이전한다고 적혀 있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선영 명의로 등기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합치면 5억이 넘는 금액이었다. 30년 살았어도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냐? 보통은 반반 아냐? 선영도 그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정민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수 없었다. 미경이 계속 서류를 살펴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선영아, 나는 이거 뭔가 수상해. 형부가 정말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거 맞아?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 회사 후배를 만나고 있다고.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경은 5년 동안 선영과 정민 부부를 지켜봤다. 정민이 얼마나 선영을 아끼는지 알았다. 선영이 카페에 올 때면 정민이 차로 데려다주는 날이 많았다. 미경의 생일에도 정민은 선영과 함께 와서 케이크를 선물했다. 형부가 그럴 사람이야? 내가 5년 봤는데 형부 눈에 너밖에 없었어. 선영도 그렇게 생각했다. 30년을 함께 살며 정민은 한 번도 선영을 배신한 적이 없었다. 야근이 잦았지만 항상 전화로 알렸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회식 후에도 늦지 않게 귀가했다. 미경이 커피를 2잔 내려왔다. 선영에게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형부가 최근에 좀 이상하지 않았어? 선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이상했다. 정민이 최근 몇 달 동안 확실히 달랐다. 선영은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3개월 전쯤부터였다. 정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다. 부장 승진 후 업무가 많아져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떨림은 계속됐다. 젓가락을 들 때, 컵을 잡을 때, 핸드폰을 볼 때도 손이 떨렸다. 2개월 전부터는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왼쪽 다리를 약간 끌듯이 걸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심했다. 선영이 괜찮냐고 물으면 정민은 운동 부족이라며 웃어넘겼다. 병원도 자주 갔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반차를 냈다. 정민은 건강검진이라고 했지만 건강검진을 매주 할 리는 없었다. 선영이 어디 아프냐고 물으면 정민은 괜찮다며 화제를 돌렸다. 지난달부터는 서재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다. 밤 11시가 넘어도 서재 불이 켜져 있었다. 선영이 들어가 보면 정민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무엇을 정리하느냐고 물으면 회사 일이라고 했다. 자녀들에게도 유난히 다정했다. 준혁이 결혼 준비로 바쁠 때 정민이 직접 예식장을 알아봤다. 지은이가 주말에 집에 오면 정민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평소보다 훨씬 자주, 훨씬 오래. 한 달 전쯤 정민이 이상한 말을 했다. 선영이 서점에서 돌아온 날이었다. 정민이 선영을 보며 말했다. 당신 꿈 꼭 이루세요. 북카페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선영은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정민도 웃으며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진심이었던 것 같았다. 선영은 미경에게 3개월간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미경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다. 선영아, 혹시 형부가 아픈 거 아닐까?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프다고 그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바람을 피운다는 말에 충격받아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 손 떨리고, 다리 끌고, 병원 자주 가고. 이건 바람 피우는 사람 증상이 아니야. 아픈 사람 증상이지. 미경의 말에 선영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맞다. 정민이 바람을 피운다면 왜 퇴직금 전액을 주겠다는 걸까? 보통 바람 피우는 사람은 재산을 지키려고 하지 않나. 게다가 정민은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할 때 슬퍼 보였다. 미운 사람을 떠나보내는 표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표정이었다. 병원을 알아봐야겠어. 선영은 집으로 돌아갔다. 정민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선영은 안방으로 가서 정민의 옷장을 열었다. 양복 주머니를 하나씩 뒤졌다. 영수증이나 진료 기록이 있을 것 같았다. 세 번째 양복 안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강북대학병원 신경과. 날짜는 이번 주 수요일이었다. 선영의 손이 떨렸다. 신경과? 왜 신경과를 다닐까? 선영은 휴대폰으로 강북대학병원을 검색했다. 신경과에서 다루는 질환 목록이 나왔다.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루게릭병. 선영은 각 질환의 증상을 검색했다. 손떨림, 보행장애, 근육경직. 정민의 증상과 일치했다. 선영은 주저앉았다. 정민이 아팠다.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아팠던 것이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했던 것이다. 선영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퇴직금으로 북카페를 열게 하고 자신은 조용히 떠나려고 했던 것이다. 선영은 다시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경이 받았다. 미경아, 나 내일 강북대학병원 가볼 거야. 같이 가줄래? 미경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래, 같이 가자. 형부한테 무슨 일인지 꼭 알아내야 해. 선영은 전화를 끊고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다. 진료 기록지는 없었지만 인쇄된 자료들이 있었다. 루게릭병에 관한 의학 논문, 환자 가족을 위한 안내서, 요양병원 팸플릿. 선영은 자료를 한 장씩 읽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정민은 혼자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선영 몰래. 선영이 슬퍼하지 않도록. 선영이 자유롭게 꿈을 이루도록. 30년을 함께 산 남편은 마지막까지 선영을 위하고 있었다. 선영은 자료를 다시 서랍에 넣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내일 병원에 가서 확인해야 했다.
정민이 정말 아픈 건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정민에게 말해야 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플 때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2025년 5월 26일 화요일, 선영은 미경과 함께 강북대학병원으로 향했다. 정민의 양복 주머니에서 발견한 진료비, 영수증에 적힌 곳이었다. 신경과. 선영은 그 두 글자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본관 건물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신경과 위치를 물었다. 3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3층 복도는 길었다. 신경과 진료실은 복도 끝에 있었다. 선영과 미경은 간호사 데스크로 다가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영은 준비한 말을 꺼냈다. 제 남편이 여기 다니는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이름이 이정민인데.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분 동의 없이는 정보를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아내예요. 보호자 맞아요. 선영이 급하게 말했다. 그래도 환자분께서 직접 보호자 등록을 하셔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라서요. 미경이 옆에서 거들었다. 저희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혹시 이정민이라는 환자분이 여기 다니시는지만 확인해 주실 수 없을까요? 간호사는 여전히 난처해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선영의 눈이 커졌다. 정민이었다. 미경아, 저기. 선영이 재빨리 미경의 팔을 잡아당기며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은 기둥에 붙어서 정민을 지켜봤다. 정민은 진료실에서 나와 천천히 걷고 있었다. 아니, 걷는다기보다 다리를 끌고 있었다. 왼쪽 다리가 특히 심했다. 정민은 오른손으로 복도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옮겼다. 선영은 숨이 막혔다. 겨우 일주일 전만 해도 정민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다. 손이 약간 떨리고 걸음이 뻣뻣한 정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벽을 짚지 않으면 걷기 힘들어 보였다. 정민의 얼굴도 수척해 보였다. 뺨이 움푹 들어갔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58세 남자의 얼굴이 아니라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정민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버튼을 누르려다가 손이 떨려서 2번 만에 겨우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민이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선영은 기둥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미경이 선영의 어깨를 잡았다. 선영아, 괜찮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지만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선영은 다시 간호사 데스크로 갔다. 간호사가 선영을 쳐다봤다. 저 환자분 아세요? 미경이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신경과 전기 진료 환자분이세요. 선영의 추측이 맞았다. 정민은 이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뜻이었다. 저분이 제 남편이에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알려주세요. 남편이 어디가 아픈 건가요?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진료실로 들어갔다. 5분 정도 지나자 진료실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가 나왔다.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다. 이정민 환자분 보호자시라고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아내입니다. 의사는 잠시 선영을 살피더니 말했다. 상담실로 가시죠.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선영과 미경을 복도 끝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4인용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아담한 공간이었다. 의사가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다.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 말씀 안 하셨나요? 선영이 대답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그러셨군요. 환자분이 3개월 전 처음 오셨을 때도 혼자 오셨어요. 보호자 동반을 권유했는데 거절하셨습니다. 대체 남편이 무슨 병인가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정민 환자분은 3개월 전인 2025년 3월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ALS라고 합니다. 선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루게릭병. 들어본 적은 있었다. 미경이 대신 물었다. 그게 어떤 병인가요? 의사가 설명했다. 운동신경세포가 점차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손발이 떨리거나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걷기, 말하기, 삼키기, 호흡하기가 모두 어려워집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완치법이 없습니다. 다만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재활치료와 보조기구를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얼마나? 선영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평균 생존 기간은 진단 후 2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더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을 멈췄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선영은 알 수 있었다. 정민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선영은 테이블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정민이 왜 이혼하자고 했는지, 왜 퇴직금과 집을 모두 주겠다고 했는지, 왜 북카페를 하라고 했는지. 정민은 선영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것이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선영이 남은 인생을 병수발로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차라리 미운 사람으로 남아서 선영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던 것이다. 미경이 선영의 등을 쓰다듬었다. 의사도 잠시 기다려줬다. 선영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남편이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요? 의사가 대답했다. 진행을 늦추는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진료를 받으러 오고 계십니다. 물리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요? 보호자도 없이요? 네, 안타깝지만 환자분이 원하셨습니다. 선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정민이 혼자 이 모든 것을 견뎌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3개월 동안 정민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하고 병원에 갔을 것이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혼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제가 이제부터 보호자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진료 때 함께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경도 따라 일어섰다. 상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미경이 선영을 부축했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 선영이 말했다. 미경아, 나 법원 가야 돼. 법원? 응, 3일 후가 협의 이혼 날이야. 가서 정민이를 붙잡아야 해.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혼자 아프게 놔둘 수 없지.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다. 5월 29일 금요일. 사흘 후였다. 선영은 그날 법원에서 정민을 만나 모든 진실을 이야기할 작정이었다.
2025년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앞. 정민은 30분 일찍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 협의이혼 서류를 든 채였다. 오늘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30년의 결혼이 끝난다. 정민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다. 정민의 왼쪽 다리가 심하게 떨렸다. 3개월 전보다 증상이 확실히 악화됐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는 것도 힘들었다. 단추를 채우는데 10분이 걸렸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머지않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민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부동산 계약서였다. 어제 북한산 자락의 작은 상가를 계약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선영의 북카페로 딱 좋은 크기였다.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준비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과 저축 5천만 원을 합쳐 2억 3천만 원. 이 돈이면 북카페를 열고도 선영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정민은 손목시계를 봤다. 10시 20분. 약속 시간까지 10분 남았다. 선영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에 늦은 적이 없었다. 정민은 선영이 걸어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는 모습. 정민의 가슴이 저렸다. 10시 30분이 됐다. 선영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민은 휴대폰을 꺼냈다. 선영에게서 문자나 전화가 왔나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했다. 선영이 늦는 일은 없었다. 10시 40분. 여전히 선영이 보이지 않았다. 정민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정민은 선영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선영이 일부러 안 오는 것일 수도 있었다. 이혼이 싫어서. 11시. 정민은 법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30분쯤은 기다릴 수 있었다. 11시 10분. 저 멀리서 선영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정민은 벤치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다. 선영의 표정이 보였다. 무표정이 아니었다. 단호한 표정이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선영이 정민 앞에 섰다. 30초 정도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다.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늦었네요. 들어갑시다. 선영이 고개를 저었다. 이혼 안 해요. 정민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선영이 또박또박 말했다. 루게릭병이라며요. 강북대병원 신경과 다니고 있다며요. 정민의 얼굴이 굳었다. 손에 쥔 서류가 떨렸다. 어떻게? 당신이 너무 이상해서 알아봤어요. 병원 영수증 찾았고 병원 가서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정민은 뒤로 물러서며 벤치에 주저앉았다. 계획이 틀어졌다. 선영이 알아서는 안 됐는데. 정민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러니까 더 이혼해야죠. 제가 짐이 될 텐데. 선영이 정민 옆에 앉았다. 왜요? 왜 혼자 아파요? 왜 혼자 결정해요?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이제 꿈을 이뤄야 해요. 30년 동안 저와 아이들 뒷바라지만 했잖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북카페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죠.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 없는 꿈이 무슨 의미예요? 당신 인생이 의미 있죠. 당신은 아직 56세예요. 앞으로 30년은 더 사실 분인데 그 시간을 병수발로 보낼 순 없어요. 선영이 정민의 손을 잡았다. 정민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30년 전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책으로 가득한 삶을 함께 살자고. 책으로 가득한 집이 아니라 책으로 가득한 삶이라고 했잖아요. 정민은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북한산 자락 찻집에서 프러포즈하던 날. 정민이 한 말이었다. 책으로 가득한 삶을 함께 살자고.
당신 없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책이 있어도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58년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운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다. 여보, 저는 2년에서 5년밖에 못 산대요. 그것도 점점 악화돼서 나중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당신한테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요. 선영이 정민의 눈물을 닦아줬다. 저도 루게릭병 공부 다 했어요.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 시간 동안 함께 할 거예요. 당신이 움직일 수 있을 때 함께 북카페를 해요. 당신이 책을 읽어주고 제가 커피를 내리고 그렇게 우리 30년 전 약속을 지켜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저는 당신한테 짐이 아니에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30년 동안 저한테 짐이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아플 때 옆에 있는 게 짐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정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내어 울었다. 법원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선영도 눈물을 흘리며 정민을 껴안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민이 말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혼자 결정해서 미안하고, 거짓말해서 미안하고. 선영이 정민의 등을 쓰다듬었다. 미안하긴요. 우리 함께 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아요. 정민이 선영을 마주 봤다. 정말 괜찮아요? 저 때문에 당신 인생이. 당신이 있어야 제 인생이에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다. 북카페도 함께 해요. 정민이가 책 추천하고 제가 커피 만들고 손님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당신 목소리 좋잖아요. 정민도 억지로 웃었다. 목소리가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는데. 그럼 나올 때 많이 녹음해 두면 되죠. 오디오북도 만들고. 정민은 선영의 손을 꼭 잡았다. 떨리는 손이지만 선영의 손은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30년 전 처음 손을 잡았을 때처럼 떨렸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른 의미였다.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었다. 정민이 가방에서 부동산 계약서를 꺼냈다. 사실 어제 북한산 자락의 작은 가게를 계약했어요. 당신 북카페 하라고요. 선영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20평 정도 되는데 북카페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산이 보이고.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5년 전부터요. 당신이 서점에서 일하는 모습 보고 계획 세웠어요. 선영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5년 동안 준비했다니. 정민은 항상 선영의 꿈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함께 만들어요. 선영이 말했다. 정민이네 책방이라고 이름 짓고 둘이서 함께 만들어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두 사람은 법원을 등지고 걸어 나갔다. 이혼 서류는 정민의 가방 속에 그대로 있었다. 이제 그 서류는 필요 없었다. 30년을 함께 산 두 사람은 앞으로도 함께 갈 것이다. 정민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함께 채워갈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했다. 준혁과 지은에게 아버지의 병을 알리고 가족이 함께 이겨내자고 이야기해야 했다.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 정민과 선영의 집 거실. 28세 아들 준혁과 25세 딸 지은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다. 2주 전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갑자기 다시 불러 모았다.
선영이 준비한 저녁 식사가 상에 올라왔다. 정민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2주 전에 이혼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얼마나 놀라는지 아세요? 지은도 거들었다.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꼭 와야 한다고 하시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민은 선영을 쳐다봤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2주 전에 이혼 이야기를 한 건 사실 거짓말이었어. 준혁과 지은의 눈이 커졌다. 정민이 말을 이었다. 아빠가 루게릭병이라는 병에 걸렸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지은이 먼저 반응했다. 루게릭병이요? 그게 뭔데요? 선영이 대신 설명했다.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이야. 걷고, 말하고, 움직이는 게 점점 어려워져.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치료는요? 정민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완치법은 없단다. 진행을 늦추는 치료만 받고 있어. 지은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빠,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신 거예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너희 엄마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 엄마가 평생 꿈꿔온 북카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고. 준혁이 주먹을 쥐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도 가족인데. 미안하다.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정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민을 껴안았다. 목소리가 울먹였다. 아빠, 우리한테 왜 말 안 하세요?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요. 정민이 딸의 등을 쓰다듬었다. 아빠는 괜찮아. 이제 너희도 알았으니까 마음이 좀 편하구나. 준혁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결혼식 날짜 미룰게요. 아버지, 치료에 집중하세요. 정민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준혁아. 너는 계획대로 9월에 결혼해라. 하지만 아빠가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너를 데리고 버질로드를 걷고 싶구나. 나중에 걷지 못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8살 청년이 아이처럼 울었다. 아버지, 선영이 이야기를 이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힘을 합쳐서 북카페를 열 거야. 정민이네 책방이라는 이름으로.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정민이네 책방이요? 응, 아빠 이름으로. 아빠가 책을 읽어주고 추천하는 북카페를 만들 거야. 정민이 덧붙였다.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아빠 목소리로 오디오북도 녹음하고 손으로 쓸 수 있을 때 책 추천 카드도 쓰고 싶어. 준혁이 말했다. 저도 돕겠습니다. 주말마다 나가서 함께 할게요. 제가 IT 일하니까 카페 홈페이지도 만들고 SNS 관리도 하겠습니다. 지은도 거들었다. 나도요. 저 회사 그만두고 엄마 도와드릴게요. 커피도 배우고 손님 응대도 하고. 정민이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야 한다. 다만 가끔 도와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아버지, 준혁아, 너는 결혼도 해야 하고 새 가정도 꾸려야 하잖니. 지은아, 너도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너희 인생이 우선이야. 선영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 말이 맞아. 너희는 너희 일을 하고 주말에 시간 날 때 와서 도와주면 돼. 카페 운영은 엄마 아빠가 할 거야. 준혁이 물었다.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8월 말에 명예퇴직하기로 했다. 정년까지 2년 남았지만 회사에서 배려해줬어.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情으로 물었다. 퇴직하시면 돈은 괜찮으세요? 정민이 미소 지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랑 우리가 모은 돈 5천만 원 있어. 북카페 열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준혁이 말했다. 제가 생활비 보태드릴게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아니야.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결혼 준비해야지.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지은도 말했다. 저도 제 월급에서 드릴게요. 선영이 두 자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너희 마음은 고맙지만 엄마 아빠가 충분히 준비했어. 너희는 너희 미래를 위해 저축하렴. 정민이 두 자녀를 번갈아 쳐다봤다. 준혁아, 지은아, 아빠가 너희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 아빠를 불쌍하게 보지 마라. 아빠는 지금 행복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훌륭한 자식들이 있고 이제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게 됐어. 아빠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해. 준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들를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내 예비 신부도 자주 데려와라. 우리 며느리도 만나고 싶구나.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 제 아이들 볼 때까지 꼭 사세요. 정민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빠도 그러고 싶다. 최선을 다할게. 선영이 식탁을 가리켰다. 자, 이제 밥 먹자. 음식 다 식었네. 오늘은 우리 가족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날이야. 네 사람은 뒤늦게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밥을 먹었다. 30년 동안 이 식탁에서 수없이 밥을 먹었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도 그랬다. 식사를 마치고 정민이 서재로 갔다. 잠시 후 두꺼운 노트를 들고 나왔다. 30년 동안 정민이 읽은 책 목록이었다. 2,000권이 넘는 책이 적혀 있었다. 이 책들로 북카페를 채울 거야. 엄마랑 내가 30년 동안 모은 책들이야. 준혁이 노트를 넘겨봤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많은 책을 읽으셨어요? 책이 아빠 인생의 전부였어. 엄마를 만난 것도 너희를 키운 것도 다 책에서 배웠지. 지은이 물었다. 아빠, 북카페에서 제일 먼저 추천하실 책은 뭐예요? 정민이 미소 지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엄마랑 처음 이야기 나눈 책이거든. 선영도 웃었다. 30년 전 그 책 이야기하다가 우리 시작됐지. 내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이야기했다. 북카페 이야기, 준혁의 결혼 이야기, 정민의 치료 이야기. 밤 11시가 넘어서야 준혁과 지은이 집으로 돌아갔다. 정민과 선영은 현관에서 두 자녀를 배웅했다. 준혁이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빠도 사랑한다, 아들. 지은도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빠, 제 결혼식 때 꼭 와주세요. 그럼 아빠가 꼭 갈게. 두 자녀가 떠나고 정민과 선영은 거실로 돌아왔다. 선영이 정민의 손을 잡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북카페 준비해야죠.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8월 말에 퇴직하고 9월에 준혁이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북카페 오픈하면 되겠네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 함께 의논했다.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정민의 마지막 출근일이었다. 30년 동안 다닌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다. 58세 정민은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부장실 책상 위에는 30년의 흔적이 있었다. 가족 사진, 업무 자료, 직원들과 찍은 사진들. 오전 10시, 부서원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작은 송별회였다. 정민은 15명의 부서원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3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루게릭병 증상이었다. 하지만 직원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감동해서 떨리는 줄 알았다. 부서장이 퇴직금 통장을 건넸다. 1억 8천만 원. 30년 근속의 결실이었다. 정민은 통장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후 5시 정민은 회사를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민은 집으로 가는 대신 북한산 자락으로 향했다. 한 달 전에 계약한 북카페 자리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큰 창으로 북한산이 보였다. 정민은 빈 공간을 둘러보며 상상했다. 여기에 책장이 들어서고 저기에 테이블이 놓이고 창가에는 독서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 선영이 뒤에서 나타났다. 정민이 오늘 퇴직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와서 기다렸다. 여보, 여기 정말 좋네요. 산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정민이 선영의 손을 잡았다. 30년 전 약속 지킬게요. 당신한테 책으로 가득한 삶을 선물하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간을 둘러봤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당신과 제가 30년 동안 꿈꿨던 곳을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상담했다. 책장은 벽면 전체를 활용하기로 했다. 높이 3m의 책장이 3면을 둘러싸도록 설계했다. 2,000권의 책을 모두 진열할 수 있는 크기였다. 테이블은 6개를 놓았다. 2인용 4개, 4인용 2개. 창가에는 1인 독서석 5개를 배치했다. 카운터는 입구 옆에 작게 만들었다. 카페보다는 서점에 가까운 구조였다. 친구 미경이 찾아왔다. 미경은 10년 넘게 북카페를 운영한 선배였다. 선영아, 커피는 내가 가르쳐 줄게. 3주면 기본은 다 배울 수 있어. 선영은 매일 미경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배웠다. 에스프레소 추출, 우유 스티밍, 라테 아트.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미경이 웃으며 말했다. 선영아, 내 솜씨 좋은데 정민이 형부가 마실 커피니까 정성이 들어가는구나. 선영도 웃었다. 당신이 매일 마실 테니까 맛있게 만들고 싶어요. 인테리어가 진행되는 동안 정민은 집에서 책 정리를 했다. 30년 동안 모은 책 2,000권을 하나하나 꺼냈다. 먼지를 털고 상태를 확인했다. 각 책마다 추천 카드를 만들었다. 정민의 손글씨로 책 소개와 추천 이유를 적었다. 손이 떨려서 한 장 쓰는데 30분이 걸렸다. 하루에 10장 정도 쓸 수 있었다. 정민은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장 한 장 썼다. 지은이 주말마다 와서 도왔다. 아버지가 쓴 추천 카드를 코팅하고 책에 꽂았다. 준혁은 카페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책 목록을 올리고 운영 시간을 공지했다. SNS 계정도 만들어서 오픈 소식을 알렸다. 8월 중순 간판이 달렸다. 정민이네 책방. 정민의 손글씨를 그대로 옮긴 간판이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있었다. 천천히 읽어도 괜찮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준혁의 결혼식이 열렸다. 서울 시내의 작은 웨딩홀이었다. 하객은 100명 정도였다. 정민은 검은색 턱시도를 입었다. 선영이 넥타이를 매주었다. 떨려요? 선영이 물었다. 조금요. 아들 결혼식인데 안 떨릴 수가 있나요? 정민의 손이 떨렸다. 긴장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선영이 정민의 손을 잡아주었다. 식이 시작됐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다. 사회자가 신랑 입장을 알렸다. 준혁이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다. 정민은 아들의 팔에 손을 올렸다. 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걸었다. 버질로드는 30m 정도였다. 정민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옮겼다. 중간에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준혁이 받쳐주었다. 정민은 아들에게 속삭였다. 고맙다, 아들. 아버지야말로 고맙습니다. 단상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정민은 준혁의 손을 예비 신부에게 건넸다. 준혁이 아버지를 껴안았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다. 정민은 하객들에게 인사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친구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정민은 그들에게 북카페 오픈 소식도 전했다. 다음 주에 북카페를 엽니다. 정민이네 책방이라고 합니다. 꼭 놀러 오세요. 9월 월요일 드디어 정민이네 책방이 문을 열었다. 오전 10시 정민과 선영은 문 앞에 섰다. 정민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손이 떨려서 2번 만에 열쇠가 들어갔다. 문을 열자 책 냄새가 났다. 2000권의 책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책등을 비췄다. 정민은 잠시 멈춰 서서 공간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가 해냈네요. 선영이 말했다. 네, 10년 만에요. 오전 10시 30분, 첫 손님이 들어왔다. 동네 주민이었다. 60대 중반 여성이었다. 여기 새로 생긴 북카페죠.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정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손님은 책장을 둘러보다가 한 권을 꺼냈다. 정민이 다가갔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그 책은 제가 10년 전에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요? 어떤 내용인데요? 정민은 책에 대해 설명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책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선영이 커피를 내렸다. 아메리카노였다. 손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커피도 맛있네요. 여기 자주 올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손님이 늘어났다. 준혁이 SNS에 올린 게시물을 보고 온 사람들, 정민의 회사 동료들, 친척들. 작은 공간이 북적였다. 오후 3시 정민은 작은 녹음실로 들어갔다. 화장실을 개조한 3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녹음 장비가 놓여 있었다. 정민은 책을 펼치고 마이크 앞에 앉았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겠습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녹음됐다. 아직은 또렷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목소리가 유지될지 알 수 없었다. 정민은 하루에 2시간씩 녹음하기로 했다. 가능한 많은 책을 남기고 싶었다. 저녁 7시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오늘의 책 읽어드리기 시간이었다. 정민이 손님들 앞에서 책을 낭독했다. 오늘 선택한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다. 정민의 목소리가 카페를 채웠다.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며 정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30분간 낭독이 이어졌다.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정민이 책을 덮었다. 박수 소리가 났다. 한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전문 성우세요? 정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손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정민은 솔직했다. 병을 숨기지 않았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다. 밤 10시 문을 닫았다. 정민과 선영은 테이블을 닫고 책을 정리했다. 정민은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었지만 가벼운 책은 옮길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뒷정리를 했다. 여보, 오늘 첫날인데 손님이 많이 왔네요. 선영이 말했다. 다들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마운 일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민이 말했다. 내일도 이렇게 손님이 올까요? 오겠죠. 우리 카페가 좋으니까요. 정민은 선영의 손을 잡았다. 30년 전 처음 손을 잡았을 때처럼 따뜻했다. 이제 정민이네 책방의 하루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아침 6시 정민의 알람이 울렸다. 58세 정민은 침대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다.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았지만 아직 혼자 움직일 수 있었다.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지 10개월 의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증상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 정민은 거실로 나와 창밖을 봤다. 북한산이 보였다. 겨울산은 앙상했지만 아름다웠다. 정민은 간단한 맨손 체조를 시작했다. 팔 돌리기, 다리 굽히기, 목 돌리기.
재활 운동이었다. 매일 아침 30분씩 했다. 선영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정민에게 좋은 음식 위주였다. 채소 샐러드, 연어구이, 현미밥, 된장국. 정민은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아직 혼자 식사할 수 있었다.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선영이 말했다. 알아요. 2주마다 가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동네를 한 바퀴 도는 30분 코스였다. 정민의 걸음이 느렸지만 선영은 재촉하지 않았다. 천천히 걸으면 그만이었다. 오전 9시 강북대학병원에 도착했다. 신경과 3층. 이제는 익숙한 길이었다. 간호사들이 정민을 알아보고 인사했다. 정민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2주마다 와야죠. 대기실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진료실로 들어갔다. 45세 주치의가 정민을 맞았다. 정민 씨, 요즘 어떠세요? 지난번과 비슷합니다. 손 떨림이 조금 더 심해진 것 같긴 한데요. 의사가 정민의 손을 잡고 확인했다. 그리고 다리 근력도 테스트했다. 걷기 테스트, 계단 오르기 테스트. 10분 정도 검사가 이어졌다. 정민 씨,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진단받은 지 10개월인데 증상이 놀라울 만큼 천천히 진행되고 있어요. 선영이 옆에서 물었다. 왜 그런 건가요? 보통은 더 빨리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의사가 설명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의지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민 씨가 북카페 운영하시면서 매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일이 즐거워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어요. 의사가 약 처방전을 출력하며 말했다. 계속 이렇게 유지하세요. 약도 잘 드시고 재활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와 두 사람은 카페로 향했다.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야 했다. 도착해서 문을 열고 불을 켰다. 선영은 커피 머신을 점검하고 정민은 책장을 정리했다. 4개월 동안 이어온 루틴이었다. 10시 30분. 첫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이었다. 70대 할머니였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왔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어떤 책 찾으세요? 지난번에 추천해 주신 책 다 읽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정민이 미소 지으며 새 책을 추천했다. 할머니는 책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선영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렸다. 할머니는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아 2시간 정도 책을 읽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젊은 손님들이 들어왔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SNS를 보고 온 사람들이었다. 준혁이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팔로워 3,000명을 넘었다. 매일 정민이 추천하는 책과 선영이 만든 커피 사진이 올라갔다. 오후 3시 정민은 녹음실로 들어갔다. 오늘은 박완서의 소설을 녹음할 예정이었다. 정민은 마이크 앞에 앉아 책을 펼쳤다. 심호흡을 하고 읽기 시작했다. 정민의 목소리가 마이크에 담겼다. 10개월 전보다 약간 떨렸지만 아직 또렷했다. 정민은 지금까지 50권의 책을 녹음했다. 매일 2시간씩 녹음했다.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많은 책을 남기고 싶었다. 2시간 녹음을 마치고 나오자 카페에 손님이 가득했다. 선영이 커피를 만들느라 분주했다. 정민이 다가가 도왔다. 무거운 것은 들 수 없지만 가벼운 컵은 나를 수 있었다. 정민은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했다. 저녁 7시 책 읽어주는 시간이 시작됐다. 오늘은 20명 정도의 손님이 모였다. 평일치고는 많은 숫자였다. 정민은 테이블 사이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오늘 선택한 책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였다. 오늘은 어린 왕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처음 읽었던 책인데 지금 다시 읽으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정민이 낭독을 시작했다. 30분간 목소리가 카페를 채웠다. 손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들었다. 정민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정민이 책을 덮자 박수 소리가 났다.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닦았다. 정민에게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장님 목소리로 듣는 어린 왕자는 특별해요.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정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저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손님들이 정민을 바라봤다. 누군가 말했다. 사장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밤 10시 문을 닫았다. 정민과 선영은 테이블을 닫고 책을 정리했다. 정민의 움직임이 느렸지만 선영은 기다렸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뒷정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카운터에 앉아 오늘을 돌아봤다. 여보, 오늘 손님 많았죠? 선영이 말했다. 네, 화요일인데도 20명이나 왔어요. 다들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정민이 선영의 손을 잡았다. 저는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혼자였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니까 가능한 거죠. 집으로 가는 길, 정민이 말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요. 의사 선생님이 2년에서 5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천천히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10개월 지났는데 당신 아직 이렇게 잘 걷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당신 얼굴이 보이고 카페 가면 손님들이 기다리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책으로 가득한 삶을 함께 살자고. 지금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약속 지키고 있어요. 집에 도착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정민이 선영을 쳐다봤다. 내일은 뭘 할까요? 내일도 오늘처럼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고 카페 가서 손님 맞고 당신은 책 읽어주고 저는 커피 만들고 그게 좋네요. 매일매일이 똑같지만 매일매일이 특별해요. 선영이 웃었다. 우리한테는 매일이 기적이에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매일이 기적이에요. 정민이네 책방은 내일도 문을 연다. 정민의 병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카페를 얼마나 더 운영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 30년 전 책으로 시작된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책으로 가득한 삶. 정민과 선영이 찾은 가장 아름다운 결말은 결말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함께하는 매일,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